메시나 왕궁에는 헤로와 베아트리체 두 처녀가 함께 살고 있었다. 헤로는 메시나의 주지사인 레오나토의 딸이었고, 베아트리체는 조카딸이었다. 베아트리체는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에서 그보다는 훨씬 엄격한 성격을 가진 사촌 헤로를 골려주기를 즐겨하였다. 이 세상 무슨 일이나 마음 가벼운 베아트리체에게는 모두가 다 즐거운 일이었다. 이 두 처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 몇 명의 청년이 레오나토 지사를 방문하였다. 이 청년들은 방금 끝난 전쟁에 참가하여서 공을 세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메시나를 통과하게 되어 이 주지사 댁을 방문하였다. 이 청년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은 돈 페드로였는데 아라곤 나라 왕자였고, 그의 친구인 클라디오라는 사람은 플로렌스의 귀족이었다. 또 한 사람은 파도바의 귀족으로 베네딕이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난폭하면서도 익살맞기로 유명하였다. 이들 세 사람은 과거에 메시나에 들렀던 일이 있기에 친절한 주지사는 이 세 청년을 딸과 조카딸에게 옛날 친구라고 소개하였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베네딕은 레오나토와 왕자를 상대로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런 대화에 제외되는 것을 싫어하는 베아트리체는 베네딕의 말을 중단시키고, 여보세요, 베네딕 씨. 지금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대꾸를 안 해주는데 무슨 일로 혼자 떠들고 있어요? 라고 말하였다. 베네딕이란 사람은 베아트리체 못지않게 왈가닥하는 성미였다. 그러나 베아트리체가 귀족집에 자라난 처녀답지 않은 경솔한 말씨로 자기에게 면박을 주는 것이 내심 불쾌했다. 또 이전에 자기가 메시나에 들러서 이야기할 때에도 언제나 베아트리체는 자기를 조롱거리로 선택하던 생각이 새삼스럽게 나서 화가 잔뜩 났다. 이 세상에서 남을 놀려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남이 자기를 놀려주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보통이다. 베네딕과 베아트리체는 둘이 다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들 두 사람의 조롱과 제담은 언제나 정면 충돌하여 마지막에는 서로 기분이 상해 헤어지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이날도 베아트리체가 베네딕의 말을 가로막고 남들은 듣지도 않는데 왜 혼자 이야기를 늘어놓느냐는 조롱을 하자 베네딕은 시침이 뚝 떼고 지금까지 베아트리체가 방 안에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가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처럼, 아, 멸시 여왕님, 그래 지금까지 살아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 두 사람 간에는 매서운 말다툼이 다시 시작되어 서로서로 공박하다가 베아트리체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베네딕이 이번 전쟁에 무언을 세운 것은 사실인 줄 시인하면서도 말로는 이번에 베네딕이 사냥해 죽인 짐승들은 혼자 다 먹어버릴 수 있겠다고 비꼬았다. 또 그리고 왕자가 베네딕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는 것을 본 베아트리체는 베네딕을 왕자 앞에서 익살되는 광대라고 쏘아붙였다. 얌전한 헤로는 이들 귀한 손님들 앞에서 침묵을 지켰다. 클라우디오 역시 묵묵히 앉아서 그동안 더 예뻐진 헤로의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헤로의 섬세한 품위와 육체미, 사실 헤로는 아주 귀여운 젊은 여자였다 를 마음껏 감상하고 있었다. 그동안 왕자는 베네딕, 베아트리체 두 사람 사이에 우스운 말다툼에 빠져 있었다. 그러더니 왕자는 속삭이며 레오나토에게 말하였다. 저 여자는 참 유쾌한 사람인데요.
베네딕과 결혼을 시킨다면 베아트리체는 아주 훌륭한 아내가 되겠는데요. 이에 레오나토는 대답하기를 그게 웬 말씀이십니까? 만일 그들이 결혼을 한다면 한 주일이 못 가서 둘이 말다툼으로 미쳐버릴걸요? 하였다. 레오나토는 이렇듯이 그 두 사람이 결혼하면 밤낮 싸우기나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왕자는 그래도 이 두 재치꾸러기들을 결혼시켜 맞붙여 놓으면 재미있으리란 생각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왕자가 클라우디오와 함께 레오나토의 궁을 떠나 나오자 자기가 베네딕과 베아트리체의 중매를 샀으면 하는 생각 외에 또 다른 한 쌍의 결혼을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클라우디오가 연신 헤로의 말을 꺼내는 것이 왕자로 하여금 클라우디오는 헤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깨닫게 했는데 이 사실은 왕자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했다. 그래서 왕자는 슬쩍 클라우디오에게 그대는 헤로를 연모하고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클라우디오는 이 물음에 답하기를 카카, 제가 전쟁 전에 메시나에 들렀을 때 제가 헤로를 본 적에 한 군인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헤로를 좋게 보기는 하면서도 사랑에 빠질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번 이렇게 평화가 온 후 제 마음속에는 전쟁 생각이 다 물러가고 텅 비어있는 속에 부드럽고도 섬세한 생각들이 가득히 메워져 들어오는 것을 느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헤로를 좋아했었다는 기억이 지금 헤로가 얼마나 그립다는 생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였다. 헤로를 사랑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클라우디오의 말을 들은 왕자는 너무나 기뻐서 한시를 지체하지 않고 레오나토에게 사람을 보내어 클라우디오를 사위로 삼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레오나토 역시 쾌히 승낙을 했고 왕자가 헤로의 승낙을 얻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었으니 얌전한 헤로로서 클라우디오처럼 총명하고 또 출세한 귀족에게로 시집가는 것이 못마땅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자 클라우디오는 친절한 왕자의 조언을 얻어 레오나토에게 하루빨리 결혼식 할 날짜를 정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클라우디오는 자신이 사랑하는 예쁜 여자와 결혼할 날짜가 불과 며칠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떤 남자이고 청년이 한번 작정한 일이면 그 여한 일고 간에 빨리 성취하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었다. 이 초조해하는 모습을 본 왕자는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짧은 것처럼 생각되도록 클라우디오의 생각을 딴 데로 좀 돌리도록 해줄 궁리를 꾸미었다. 그래서 왕자는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으로 그 어떠한 수단을 써서든지 베네딕과 베아트리체가 서로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왕자의 이러한 변덕에 전적으로 노란한 클라우디오는 즉시 그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먼저 레오나토에게로부터 이 일을 성사시키는데 조력하겠다는 언약을 받았다. 그리고 헤로까지도 사촌을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일인 만큼 자기도 힘 잘하는 대로 돕겠노라고 약속하였다. 왕자가 꾸며낸 계획은 이러했다. 남자들은 모두 어떻게 해서든지 베아트리체가 베네딕을 사모한다고 베네딕이 믿도록 연극을 꾸밀 것이요, 헤로는 베아트리체에게 베네딕이 그를 사랑한다고 믿도록 이를 꾸미라는 것이었다. 그리되어 왕자와 레오나토와 클라우디오 세 사람이 우선 이 공작을 먼저 시작하기로 하였다. 베네딕이 혼자 정자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왕자와 그의 조력자는 그 정자 바로 뒤에 있는 나무 숲속에 숨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베네딕이 안 들으려야 안 들을 수 없도록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하도록 꾸며 놓았다. 그래서 그들 셋이서는 나무 숲속에서 잠시 잡담을 하다가 왕자가 말하기를, 레오나토 씨, 이리 좀 오시오. 엊그제 당신이 날 보고 당신 조카딸 베아트리체가 베네딕을 짝사랑하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하던 건 그 후 어찌 되었소? 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그 사이에 사랑에 빠진다는 건 참 의외란 말이오. 하고 말하니 레오나토는 참 그러게 말씀이에요. 저로서도 그 애가 연애를 한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애가 겉으로는 아주 제일 싫어하는 채 하면서 속으로 베네딕을 그렇게도 사모한다는 건 참 별일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클라우디오도 베아트리체가 베네딕을 짝사랑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노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헤로한테 들었는데 베아트리체가 만일에 베네딕의 사랑을 못 받게 된다면 베아트리체는 병들어 죽을 것 같으니 큰일 났다고 헤로가 걱정을 하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레오나토가 한숨을 쉬면서 베네딕처럼 여자를 멸시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더군다나 그가 제일 싫어하는 베아트리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왕자는 가장 근심이 되기나 하는 듯한 목소리로 베아트리체를 동정이나 하듯이 베네딕에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말하니 클라우디오는 안 되지요. 만일 베네딕이 베아트리체가 자기를 사모한다는 눈치만 채도 그자는 그걸 가지고 가련한 베아트리체를 막 놀리고 학대할 건 뻔한데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왕자는 베네딕이란 자가 만일 그런 모진 짓을 한다고 하면 그놈은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지. 아니, 베아트리체처럼 매사에 똑똑한 여자가 베네딕 같은 놈한테 반한다는 건 참 모를 일이야. 하고 말하였다. 이만한 정도로 그들의 이야기는 그치기로 하고 왕자는 손짓으로 그만하고 모두 물러가자고 했다. 베네딕이 혼자서 방금 엿들은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고 베네딕은 이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똑똑히 다 듣고 있었다. 그러다 베아트리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들려오자 그는 속으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그러고는 생각을 계속하여 참 신기한 일인데, 그러나 설마 그들이 무슨 개교를 꾸민 것은 아니겠지. 헤로가 그런 이야기를 약혼자한테 했다니까 물론 사실에 틀림없단 말이야. 또 그리고 베아트리체를 모두 동정하고 있는 모양이네.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내가 거기 보답을 해주어야 옳지. 사실 나는 이때까지 누구하고나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통 없었지. 그러나 나는 총각으로 늙어 죽는다고 장담할 적엔 결혼 상대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한 수작이었고, 그들이 베아트리체를 정숙하고도 아름다운 여자라고 했겠다. 사실이지 그게. 그리고 매사에 다 똑똑한데 나를 사랑하는 것 한 가지만이 바보짓이라고? 그건 되먹지 않은 잘못된 이론이야. 저기 베아트리체가 오는구나. 오늘 보니 더 어여쁘군.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흔적도 보이긴 하네. 하고 중얼거리었다. 베네딕에게로 가까이 온 베아트리체는 일상버릇대로 가혹한 말투로 말하기를, 내 맘엔 없었지만 억지로 심부름을 왔는데 진지잡수로 들어오시랍니다. 하였다. 그런데 어제까지도 베아트리체 앞에서는
친절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던 베네딕이 돌연 "아, 아름다운 베아트리체 양, 이처럼 일부러 와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베아트리체가 두세 마디 난폭한 언사를 던지고 간 후에 혼자 남은 베네딕은 다시 생각에 잠기었다. 베아트리체가 비록 외면으로 불친절을 가장하고 난폭한 말을 퍼부으나 그 속에 그 어떤 숨은 친절이 엿보인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크게 외쳤다. "내가 만일 이 여자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몹쓸 놈이 되고 만다. 내가 만일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유대인처럼 인색한 놈이 될 것이다. 아, 어서 가서 베아트리체 초상화라도 하나 구해야지." 이리하여 베네딕은 친구들이 놓은 그물에 완전히 걸려버렸다. 그러니 이번에는 헤로가 베아트리체를 잡아야 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헤로는 자기를 시중두는 두 시녀 어슐라와 마가렛을 불러놓고 마가렛에게 말하기를 "지금 응접실로 가보아. 거기서 지금 내 사촌 베아트리체가 왕자와 클라우디오와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 내 사촌 베아트리체 귀에다 입을 대고 속삭이란 말이야. 지금 내가 어슐라하고 둘이서 과수원을 거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베아트리체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 슬쩍 귀띔을 해줘. 그리고 베아트리체더러 혼자서 몰래 그 정자로 나가보라고 그래. 햇빛의 덕택으로 활짝 핀 등꽃이 마치 배은망덕한 계집처럼 자기 은인인 햇빛을 못 들어오도록 막는 그 정자로 나가보자고 말해. 알았지?"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 정자는 다른 정자가 아니라 바로 요전에 베네딕이 책을 들고 앉아서 베아트리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던 그곳이었다. 하녀 마가렛은 "네, 베아트리체님이 금방 그리로 가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헤로는 하녀 어슐라를 데리고 과수원으로 들어가면서 "어슐라야, 베아트리체가 올 때쯤에서 우리는 이 작은 길을 오르내리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텐데 우리의 화제는 베네딕 이야기에 한정되는 것이야. 그래서 말이지, 내가 베네딕 말을 꺼내거든 너는 덮어놓고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주요 내용은 베네딕이 베아트리체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베아트리체에게 납득시키는 일이란 말이야. 자, 어서 시작하자. 저기 보아, 지금 막 베아트리체가 우리의 이야기를 엿들으려고 달려오고 있구나." 하고 나서 그들은 연극을 시작하였다. 우선 헤로가 방금 어슐라가 물어본 어떤 말에 대답을 하는 것처럼 아니 어슐라야, 베아트리체 성격은 너무나 교만하고 그의 기분은 바위 위에 사는 들새처럼 난폭하단 말이야. 하고 말하니 어슐라는 말하기를 그래도 베네딕 씨가 글쎄 베아트리체님을 극진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한 정보가 아닌가요? 하니 헤로가 대답하되 왕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와 약혼한 클라우디오 대감님도 그렇다고 말씀하면서 글쎄 나더러 자꾸만 베아트리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 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참말로 베네딕을 위하거들랑 그가 베아트리체를 사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베아트리체에게 알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겨우 납득을 시켜놓았어. 옳은 말씀이십니다. 베네딕 씨가 베아트리체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베아트리체님의 귀에 들어가기만 하는 날엔 큰일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베아트리체님이 아시게만 된다면 베네딕 씨를 막 모욕 주고 놀리고 멸시할 거예요.
하고 말하는 어슐라의 말을 맞받아서 헤로는 다시 사실 말하자면 나도 베아트리체의 심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베네딕 씨처럼 현명하고 점잖아 보이고 젊고 잘생긴 남자도 참 드문데 베아트리체는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깔보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게 말씀이에요. 저도 동감이에요. 그런 분을 그렇게 깔보는 건 참 안 됐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고 말고 그러나 누가 그런 걸 베아트리체한테 충고해줄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거든. 가령 내가 그런 충고를 했다가는 나는 당장 그 자리에서 몰려서 쥐구멍을 찾게 될 거야. 아니요, 주인님은 사촌 되는 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십니다. 베아트리체님이 그렇게도 훌륭한 베네딕 씨의 장점을 거부하는 데는 그만한 비판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헤로는 베네딕은 그 가문이 참 훌륭하신 분이지. 사실상 그는 이탈리아 전국에서 클라우디오를 제외하고는 1등 가는 집안이거든 하고 말하였다. 이만큼 하고 난 헤로는 손짓으로 화제를 바꾸자고 지시하니 어슐라는 그럼 주인님께서는 언제쯤 결혼식을 거행하시게 되나요? 하고 슬쩍 물었다. 그러자 헤로는 자기는 바로 내일 혼인식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나서 내일 예식에 입고 나갈 옷을 사러 가야 하겠는데 어슐라가 함께 가서 옷 고르는데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말하였다. 헤로와 어슐라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이때까지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숨을 죽여가며 열심히 듣고 있었던 베아트리체는 외쳤다. 내 귀에 불이 붙는구나. 이게 정말 사실일 수가 있을까? 잘 가거라. 모든 멸시, 조소, 모욕, 또 그리고 처녀의 자만심까지 모두 다 작별이다. 아, 베네딕 씨, 사랑을 계속해 주셔요. 저는 저의 난폭한 가슴을 그대의 사랑 속에 길들여 그대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이 오래된 원수인 두 사람이 갑자기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된 사실을 보는 것은 과연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그 익살맞은 왕자가 꾸며낸 연극이 성공한 뒤 베네딕, 베아트리체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모두들 배를 주고 웃었다. 그러나 헤로가 당한 불행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헤로의 결혼식이 있기로 되어 있던 그 이튿날 헤로는 물론 그 착한 아버지 레오나토의 가슴에 큰 슬픔을 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왕자에게는 배다른 동생이 하나 있었다. 그 역시 이번 전쟁을 치르고 나서 메시나로 동행해왔다. 이 동생은 그의 이름은 돈 존이었는데 언제나 우울하고 불평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어서 못된 짓을 하는 데는 기를 쓰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자기 형 왕자와 클라우디오를 똑같이 미워해왔다. 클라우디오까지 미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사람이 자기 형의 절친한 친구인 것이 비위에 거슬렸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형과 클라우디오를 불행하게 하고 싶은 생각으로 클라우디오와 헤로의 결혼을 방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는 자기 형이 클라우디오 못지않게 이 결혼에 심취되어 있는 것을 알아내고는 이 두 사람을 다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똑같은 악한 보라치오라는 작자를 매수하여 결혼 회방을 놓으려 하였다. 보라치오가 헤로의 시녀인 마가렛과 사랑하는 사이인 것을 기회로 보라치오를 이용하려고 많은 돈으로 그를 매수하였다. 그래서 돈조는 보라치오를 꼬여서 바로 그날 밤 헤로가 잠든 후에 마가렛으로 하여금 헤로의 옷을 입고
헤로의 방문에 서서 호라치오와 이야기를 하도록 꾸며놓았다. 마가렛이 헤로의 옷을 입고 헤로의 침실 문 앞에 나서게 하면 왕자와 클라우디오가 쉽게 속아 넘어갈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돈조는 왕자와 클라우디오에게로 가서 헤로는 행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매일 밤 자정마다 남자들과 미뢰한다고 말하였다. 바로 이날 밤은 헤로의 결혼식 전날 밤인데 자기가 이날 자정에도 헤로가 자기 침방 창에 서서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하는 그 현장으로 인도하여 실제로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왕자와 클라우디오는 같이 가보기로 약속을 하면서 클라우디오는 오늘 밤 사실로 내가 헤로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될 광경을 찾기만 하면 나는 내일 결혼식장에서 그 여자에게 모욕을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왕자도 덩달아서 이번 결혼에는 내가 중매로 나섰으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나도 그 여자를 욕보이는데 도움을 주리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날 밤 돈존의 안내로 왕자와 클라우디오가 헤로의 침실 가까이 가보니 과연 한 남자 보라치오가 창문 아래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또 창문으로 내다보는 마가렛도 눈에 띄었으며 그 여자가 보라치오와 정담을 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었다. 마가렛이 헤로의 옷을 훔쳐서 입은 사실을 모르는 그 두 사람은 그 여자가 바로 헤로인 줄 알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광경을 본 클라우디오는 헤로의 부정행위를 현장에서 본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클라우디오의 분함은 그 무엇에다가 비할 수 없이 컸다. 정숙한 줄로만 알고 있던 그 사랑이 돌변하여 극심한 증오로 변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튿날 결혼식장인 예배당에서 헤로의 부정을 폭로하여 모욕을 주리라고 굳게 결심하게 되었고 왕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결혼하기 전날 밤에 딴 남자와 밀회를 한다는 건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왕자는 단정하였다. 그 이튿날 여러 손님이 결혼식장에 모이고 클라우디오와 헤로가 줄의 목사 앞에 서서 결혼식 시작을 선언하려고 하는 찰나에 클라우디오가 나서서 아주 열렬한 어조로 이 죄 없는 헤로를 비난하였다. 이런 기막히고 억울한 비난을 듣는 헤로는 영문을 몰라서 아니 이분이 미치지 않았어요? 아무런들 제정신 가지고야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고 말하였다. 레오나토도 하도 기가 막혀서 왕자에게 카카 어째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항의하였다. 그러니까 왕자는 내가 무엇라고 말을 하란 말이오. 나 자신의 실수로 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 친구에게 이런 못된 계집과 혼인을 할 뻔하도록 만든 것만도 내 자신이 부끄러워 죽을 지경인데 여보게 레오나토 어젯밤 자정 때 이 계집이 자기 침실 창문을 내다보면서 어떤 잡놈과 이야기하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것을 나의 동생과 나 자신과 그리고 이 불쌍한 친구 클라우디오까지 다 보고 들었다는 사실을 나의 명예를 걸어 맹세하네 라고 말하였다. 이런 괴상한 말을 들은 베네딕은 너무나 놀라서 이건 결혼식같이 보이지가 않는데? 하고 비꼬았다. 상심이 큰 헤로도 하나님 맙소사 참 그렇군요 하는 말을 못담에 꼭 기절해버렸는데 겉으로 보기에 꼭 죽은 것 같았다. 헤로가 깨어나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들의 행동이 그 얼마나 레오나토를 공경에 떨어뜨렸는지를 생각지도 않고 왕자와 클라우디오는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말았다.
그들 두 사람의 분노는 이렇게까지 그들의 마음을 냉담하게 만들어 준 것이었다. 베네딕만은 남아있어서 베아트리체가 사촌의 기절한 몸을 간호해 주는 것을 도와주면서 좀 어떻소? 하고 물었다. 나보기엔 죽을 것 같아요. 아주. 하고 대답하는 베아트리체의 목소리는 비탄에 젖어 있었다. 그는 사촌을 그렇듯이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헤로의 정숙한 성격을 잘 아는 베아트리체는 헤로에게 퍼부은 그 모든 비난이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아버지는 자기 딸을 욕보이는 말이 모두 다 사실인 줄로 믿고 자기 딸을 원망하고 슬퍼하는 꼴을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이 많은 목사는 인생의 오랜 경험을 얻은 성격 관찰력을 이용하여 헤로가 비난을 받을 때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헤로의 얼굴이 수치에 못 견디어 몇천 번이나 붉었다 푸르렀다 하는 것을 보았다. 또 그 눈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 왕자가 이 처녀를 비난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억설이라는 것을 감지하였다. 그래서 목사는 슬피 우는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날 바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저의 학식과 관찰력을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의 나이와 직업을 무시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따님을 그처럼 비난하는 것은 사실 무근이 분명하고 어떤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기절했던 헤로가 깨어나는 것을 보자 목사는 헤로에게 그대와 미뢰했다는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요? 하고 물어보았다. 헤로는 대답하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지 저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였다. 그리고 헤로는 아버지께로 머리를 돌리면서 아버님,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그 어떤 사내를 발견하시거든 저를 미워하시고 저를 악형에 처해 주시고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말하였다. 목사는 여기 필연코 무슨 오해가 있습니다. 왕자와 클라우디오가 어떤 오해를 하는 것이 분명해요 하고 말하고 나서 그는 레오나토에게 헤로가 깨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고 공표하라고 충고해 주었다. 그는 헤로가 기절할 때 누가 보아도 꼭 죽은 것처럼 보였으니 죽었다고 공포해도 의심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또 그리고 정말 죽은 것처럼 상복을 입고 비석을 세우고 장례식까지 거행하라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레오나토는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일이 어찌 될까요? 하고 말하였다. 목사가 대답하되 헤로가 죽었다고 공표하면 그를 회방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니 그것 자체가 우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클라우디오가 자기가 너무나 혹독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헤로가 그만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속으로는 살았을 적 헤로의 모습이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그는 애통하게 될 것이요. 그가 참말로 헤로를 사랑했었다면 그는 지나치게 행동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헤로를 비난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비난 때문에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 그는 반드시 후회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목사님 충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베네딕이 입을 열었다. 그러고는 계속하여 제가 왕자나 클라우디오를 친형제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나 이 일에는 저도 절대로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말을 맺었다.
이렇게 모두 권하는 바람에 레오나토도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친절한 목사가 레오나토와 헤로를 더 위로해 주려고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간 후 베아트리체와 베네딕은 단둘이 그 방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의 친구들이 장난삼아 두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어 지금은 단둘이 있어도 서로 싸우지 않게 되었다. 이 광경을 보고 웃고 떠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각기 고민이 생겨서 헤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재미있는 장난의 결과를 즐기기는커녕 그 일을 다 영원히 잊어버린 듯하였다. 베네딕이 먼저 입을 열어 베아트리체 씨, 그래 당신은 아직도 울고만 있으니 웬일이요? 하고 말을 거니 베아트리체는 그래요. 아직도 울음이 부족해요. 좀 더 울어야겠어요. 무리가 아니지요. 당신 사촌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 썼다고 난 믿고 있소. 하고 말하니 베아트리체는 그 어떤 사람이고 내 사촌의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을 저는 제일 존경하겠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네딕은 당신의 존경과 우정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지요? 하고 말했다. 내가 지금은 이 세상 누구도 당신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게끔 되었어요. 그러나 내 말을 믿지 마셔요. 물론 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고백할 아무런 것도 없고 또 난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 나는 내 사촌인 때문에 슬플 따름이에요. 하는 베아트리체의 말에 베네딕은 나는 내 칼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자, 그러니 무슨 명령이든지 내리세요. 당신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드릴게요. 클라우디오를 죽여줘요. 그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고 베네딕은 단 한마디로 거절하였다. 그것은 그가 클라우디오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베아트리체는 그래, 클라우디오가 정말 고약한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사촌을 그렇게 무단히 모욕하고 치욕을 준 그놈이 내가 남자로 태어나기만 했던들. 내 말 좀 들으세요, 베아트리체 씨. 하고 베네딕은 애원했으나 베아트리체는 클라우디오를 변명해주는 말은 절대로 듣지 않겠다면서 자기 사촌의 원수에게 복수해달라고 베네딕에게 거듭 간청했다. 그러고는 그게 다란 말인가? 창문 밖에 서 있는 어떤 사내와 말을 했으니 부정하다고. 아이고, 이 가엾은 헤로는 참 억울합니다. 그런 모욕, 그런 파멸이 어디 있어요, 글쎄. 나를 위해 헤로의 원수를 갚아줄 남자는 하나도 없는가요? 아내가 남자였더라면 그 클라우디오 자식을 그냥 사내의 용기는 얌전히 지하로 녹아 없어지고 말았나 봐. 네 아무리 바란댔자 이 몸이 남자로 변할 재주는 없으니까 난 별 수 없이 애통함을 풀지 못한 여자로 그냥 죽어 땅에 묻히는 도리밖에 없군요. 하고 늘어놓으니 베네딕은 잠깐만. 착한 베아트리체 씨. 자, 내 손을 걸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고 외치니 베아트리체는 그 손으로 사랑의 맹세나 하지 말고 좀 더 훌륭한 일을 할 맹세를 할 수는 없어요? 하고 물었다. 그래, 당신은 클라우디오가 헤로에게 억울한 모욕을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 내가 정신도 있고 영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난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그만. 나는 당신에게 고용되었소. 내 그자에게 도전하겠소.
자, 당신의 손에 키스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곧 가겠어요. 이 손, 바로 이 손으로 클라우디오에게 대들터이니 내 말을 이미 들었으니 나를 생각해 주오. 자, 이젠 가서 사촌을 위로해 주시오. 하고 베네딕은 말하였다. 베아트리체는 이처럼 강하게 베네딕에게 하소연하여 베네딕으로 하여금 헤로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클라디오에게 결투를 도전하도록까지 격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레오나토는 또 그대로 왕자와 클라우디오에게로 가서 헤로가 분통이 터져 죽었다는 통보를 하고 나서 자기 딸의 죽음에 대한 원수를 칼로서 갚을 터이니 나서라고 결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왕자와 클라디오는 레오나토의 나이와 슬픔을 존중하여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며 아니요, 우리들과 칼싸움을 할 생각은 버리시오 하고 만류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때 베네딕이 나타나서 헤로를 억울하게 망쳐놓은 클라우디오는 칼을 들고 나와 내 칼을 막으라 고통을 치며 들어서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왕자와 클라우디오는 서로 아마 분명코 베아트리체가 부추겼을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될 수 있으면 결투를 피하고 싶었으나 일단 도전을 받은 이상 군인답게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때마침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여 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결투로서 헤로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헤로의 무죄를 증명해주는 사건이 생겼다. 왕자와 클라우디오가 베네딕의 도전을 받나 안 받나 하는 것을 의논하고 있을 때에 순경 한 사람이 보라치오를 체포해 왕자 앞에 나타났다. 보라치오가 몇몇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돈 존의 심부름으로 헤로의 결혼을 파기시켰다는 자랑을 하는 것을 마침 한 순경이 엿듣고 이 악한을 체포해 온 것이었다. 보라치오는 클라우디오가 옆에서 듣고 있는 동안에 왕자 앞에서 자기 범죄를 일일이 자백하였다. 그날 밤 헤로의 침실 창밖에 서 있던 자는 보라치오 자신이었고 창 앞에 나타났던 여자는 헤로가 아니고 헤로의 옷을 입은 하녀 마가렛이었다는 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 이 자백을 듣고도 아직은 약간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혹은 곧 사라져 없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돈 존이 보라치오가 붙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고 형의 분노가 무서워서 메시나를 떠나 멀리 도망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자기가 너무나 경솔하게 헤로를 음해하였고 또 그 때문에 헤로가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클라우디오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헤로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사랑을 느끼던 그 헤로의 사랑스러운 영상이 그의 기억에 더욱더 뚜렷이 나타났다. 그 순간 왕자는 헤로의 무죄함을 들을 때 그의 영혼 속으로 무거운 쇳덩이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 감각을 느끼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보라치오가 자백하는 것을 듣고 있는 동안 자기는 독약을 먹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대답하였다. 후회 막심한 클라우디오는 레오나토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 레오나토가 어떠한 속죄를 강요하더라도 자기는 두말 없이 복종하여서 자기가 미련스럽게도 남에게 속아서 자기 약혼자인 헤로를 욕되게 한 죄의 값을 치르겠느라고 맹세하였다. 레오나토가 클라우디오에게 속죄 방법을 지시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튿날 헤로의 사촌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가 말하기를 헤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 조카딸이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여자는 그 모습이 헤로와 매우 비슷하다고 하였다. 레오나토에게 정중히 맹세를 한 클라우디오로서는 지금 그 맹세를 깨뜨릴 수는 없기에 이 모르는 여자가 헤로의 사촌이 아니라 검둥이라고 할지라도 거절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마음은 그저 슬프기만 했고 그날 밤 그는 헤로의 무덤으로 가서 밤새도록 울며 밤을 지샜다. 아침이 되자 왕자는 클라우디오를 데리고 교회로 갔다. 거기에는 벌써 착한 목사와 레오나토와 그의 조카딸이 이 두 번째 결혼식을 거행하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레오나토는 자기가 약속한 신부를 클라우디오 앞으로 내세웠다. 이 신부는 얼굴에 복면을 썼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신랑은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신랑 클라우디오는 이 복면 신부에게 그대의 손을 나에게 주시오. 이 거룩하신 목사님 앞에서 그대가 나와 결혼할 의사가 있다면 나는 그대의 남편이 되겠소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복면한 신부는 제가 살아있을 적에 저는 당신의 아내였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복면을 벗는데 보니 이 여자는 레오나토의 조카딸이 아니고 이제까지 조카딸로 가장했지만 레오나토의 친딸, 바로 헤로 그 자신이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헤로가 이렇게 그의 앞에 나타날 때 클라우디오의 그 놀람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도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랑과 똑같이 놀란 왕자도 아니 이게 헤로가 아닌가? 죽었다던 그 헤로? 하고 외쳤다. 이때 레오나토가 대답하기를 카카, 그 애가 억울한 고통 속에 사는 동안만 죽어 있었습니다 하였다. 목사가 이 예식을 마친 후에 모든 사실을 자기가 다 충분히 설명해 줄 터이니 어서 식이나 끝내자고 말했다. 식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베네딕이 뛰어들어 식 진행을 방해하였다. 베네딕이 식 진행을 방해한 이유는 지금 같은 시각에 자기와 베아트리체의 결혼식도 같이 해야 된다는 요구였다. 이에 대하여 베아트리체는 약간 이 결혼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베네딕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고 항의를 해서 여기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설명을 들은 베네딕과 베아트리체는 둘이 다 속아서 저쪽에서 먼저 짝사랑하는 줄 알고 서로를 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게 되어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사랑이 서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이 강하게 되었으므로 처음에는 그들이 속았다고 하는 설명쯤으로 쓱싹해버릴 정도가 아니었다. 더구나 베네딕은 일단 결혼 신청을 한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서 반대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의 꼬집는 말버릇은 도로 회복되어서 베네딕은 자기로서는 베아트리체와 결혼하는 것이 그리 반갑지는 않으나 베아트리체가 자기와 결혼을 못하면 말라 죽는다고까지 하니 불쌍해서 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베아트리체는 항의 표시로 결혼하기를 거부하나 여럿이 권하는 바람에 마지못하는 척 허락하지만 자기가 베네딕과 결혼을 해주지 않으면 폐병이 있는 베네딕이 병이 더하여 죽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에 그를 살려주기 위하여 마지못해 결혼에 응하노라고 하였다.
이렇게 두 사람의 거친 말싸움은 화해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클라우디오, 헤로의 결혼식이 끝나자 이어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있었다. 이 이야기의 종막을 장식하려는지 처음부터 못된 짓을 꾸며 이 결혼을 방해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모략이 발견되자 어디로 도망갔던 돈 존이 붙잡혀와서 벌을 받게 되었다. 그 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우울하고도 불평불만에 가득한 성격의 소유자가 자기 계획이 실패하는 쓴맛을 보는 것만도 기가 막힌데 자기가 방해하려던 혼인잔치에 강제로 참석하여 그들이 즐겁고 기쁘게 축하하고 노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다.